저와 형과의 나이 차이는 1살 차이가 납니다. 연년생이다 보니 키도 비슷하고 덩치도 비슷해 모르는 사람들은 이란성 쌍둥이인 줄 오해하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형제가 얼마나 개구졌으면 시집 올 때 모기만한 소리를 내던 우리 엄마의 목소리가 우리가 점점 커갈수록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것처럼 우렁차게 변해갈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형제는 활달하다 못해 장난이면 장난,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게임 등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끊이지 않았고 모든 중심에는 우리 형제가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 우리 집은 친구들이 진을 치고 노는 아지트였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엄마에게 야단 맞기를 밥 먹듯이 했지만 학교에서 가져온 성적표를 쓱 내밀면 그걸 보시고 난 후에는 화를 삭히셨습니다. 이런 사고뭉치면서도 형과 저의 우애는 남다를 정도로 돈독했어요. 부모님은 우리를 혼낼 때마다 서로 탓하지 않고 서로 자기가 있다고 우기는 우리를 보며 매번 신기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형제 사이에 의리가 있어. 보기에는 좋다만 그렇다고 둘이 계속 사고치고 다니라는 소리는 아니니 적당히 하길 바랄게. 이런 엄마의 부탁이 무색하게 반나절을 넘기기도 전에 우리 형제는 그 말을 잊어버리고 엄마의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1등 공신으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형과 저에게는 매일매일 호기심 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형제는 학교와 동네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심지어 둘 중 누구 하나 맞고 들어오면 다음날은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둘이 함께 찾아가 해코지한 녀석을 혼내주다 못해 그의 부모까지 찾아가 용서를 받아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태호가 우리 형을 상대로 합기도 시범을 하며 목을 졸랐는데 우리 형 기절할 뻔했어요.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시죠? 아저씨 아줌마가 태호에게 앞으로 그런 행동 못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미안하다. 형 많이 안 다쳤어? 아저씨랑 아줌마가 2번 다시 그런 행동 못하게 태호 꼭 혼내줄게. 자, 이 돈 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나 사 먹어. 이처럼 우리는 그 또래 아이들이 가질 수 없는 두둑한 배짱을 어릴 적부터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든든하게 여기셨는지 우리의 잠든 모습을 내려다보며 흐뭇해하시기도 했어요. 내 새끼들이지만 보통 녀석들이 아니야.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저 녀석들 둘이 같이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되겠는걸? 당신 놔두고 어디 가게요. 아직 애들인데 더 지켜봐야지요. 당신 말 맞다나 내 새끼들이지만 보통은 넘는 것 같네요. 당신이나 나나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애들 뒷바라지나 잘 해줍시다, 여보. 부모님께 날마다 이런 날을 선사하는 형의 성격은 과묵한 듯 했으나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앞장서서 행동하며 할 말은 조목조목 다 했습니다. 거기다 집중력과 호기심이 뛰어나 교내에서 주는 상은 다 휩쓸 정도였죠. 그에 반해 저는 공부는 어느 정도 했어도 형만큼 잘하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노는데 1등이었죠. 그러니 매일 사건 사고를 몰고 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를 잘 아는 주변 어른들은 굳이 형과 저를 비교해서는 저더러 영민하고 민첩한 데다 추진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형제는 보기 드물게 쿵짝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유난스러운 청소년기를 보낸 우리 형제가 언제 공부했는지도 모를 만큼 놀 거 다 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을 한 번에 척하고 들어갔습니다. 옆에서 우리를 지켜본 부모님은 신통방통하게 여겼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매일 게임하고 운동하는 모습만 봐왔기에 부모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도 결과가 좋으니 속으론 무척 기뻐하고 대견하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놀 거 다 놀면서 언제 공부했어? 그건 학교에서 하지. 엄마, 학생이 공부 안 하면 뭐해? 언제부터인가 부모님은 저희랑 대화하다 보면 우문현답만 한다며 기가 찬 표정을 지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주도적으로 알아서 척척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뚜렷한 자기 주관을 가지며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신 건 부모님이 아니라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할머니는 밤낮 없이 일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맘 편히 일하라며 우리들을 거두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돌봐주셨지요. 우리는 호랑이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그만큼 화가 나면 정말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는 경우는 우리 형제가 다툴 때뿐이었지요. 하루에도 몇 번 옷을 갈아입을 만큼 험하게 놀아도
실은 내색 한번 안 하셨지만 우리 둘이 다투면 그때는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얄짤없이 혼내셨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얼마나 자유로운 분이셨던지 저 별명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할머니의 우리에 대한 양육 방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인내하며 지켜봐 주셨고 격려해 주시고 그게 다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이러한 양육 방식으로 자라서인지 우리 형제는 자유로우면서도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자 형은 미루고 있던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붙어 다니던 우리 형제가 형이 군대에 가면서 제일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형의 짧게 깎은 머리를 보며 부모님이 왜 그리 눈물을 흘리시던지 저 또한 찔끔 눈물이 났지만 창피한 것 같아 아닌 척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 저 녀석이 저렇게 다 커서 나라 지킨다고 군대 가냐며 형의 모습에 많은 감정이 교차하신 듯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다 커서 군대도 가고 할머니가 보셨다면 얼마나 대견해 하셨을까. 말썽 부리고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구만. 잘 다녀와 아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군대 예전 같지 않게 좋아졌다고 하니까 엄마 큰아들 무사히 복귀하겠습니다. 충성. 형의 의젓한 모습에 부모님은 안심하셨지만 막상 아들이 군대 가니 여태 주변에서 들어온 이야기들이 생각나 걱정이 앞서신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형의 성격이 어우렁더우렁이라 잘 적응할 거라 믿으시며 무사히 잘 돌아오기만을 바라셨지요. 형이 군에 들어간 이후 첫 휴가를 나올 때까지 엄마는 제대로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리 걱정을 많이 하시던지 엄마의 그런 모습이 옆에서 지켜만 보던 제 마음도 안쓰러울 지경이었어요. 아마도 이런 엄마의 마음이 대한민국의 아들을 둔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부모님은 편의점을 각각 하나씩 맡아 운영하며 하나는 사람을 두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세 곳 다 목 좋은 곳이라 벌이도 솔찬히 괜찮았고 주변 상가 건물을 살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가끔 우리 형제가 돕기는 했으나 주로 부모님이 알아서 하셨지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아버지의 노력이 더해졌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빈손으로 시작해 이처럼 살게 된 데는 힘들어도 아껴가며 잘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한 두 분의 덕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주로 엄마가 가게에 나가 물건만 팔고 정산까지만 하며 집안일을 돌보셨고 아버지는 새 가게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신경 썼지요. 그러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가게에서 일하다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고 난 후 좀 더 일찍 발견되었더라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셨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쓰러진 일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그 당시 엄마와 저는 경황이 없었을 만큼 모든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그 일로 우리와 긴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가게는 며칠간 문을 닫아야 할 정도였어요. 제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하셨던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제가 학업을 잠시 쉬며 가게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엄마와 저만 꾸려나가기엔 버겁다는 것을 알아 아르바이트생도 더 구해 계속 가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새 가게를 이끌어가기에는 벅찼습니다. 아마 그때쯤 엄마는 새 가게 중 하나를 처분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게 일을 돕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버지가 하던 만큼은 못했지만 저는 제 나이에 비해 더 성숙하고 단단하게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며 빠르게 습득해 나갔습니다. 그러한 노력 덕에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갔지요. 그때쯤 형이 제대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형이 제대했으니 한시름 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형의 상태는 입대 전 모습과 아주 상이했습니다. 중간중간 휴가도 나오고 아버지의 일 때는 특별 휴가까지 나와 얼굴을 보여주고 갔지만 크게 눈치를 못 챘지요. 아마도 제가 바빠 못 챙기다 보니 형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지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 후 형은 말수가 아예 없어졌어요. 원래 과묵하긴 했어도 그런 것과는 별개였지요. 그런 형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제 속은 한없이 타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밝기만 하고 얼굴에 늘 미소를 달고 있던 형이었는데 180도 달라진 모습이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랬는데 엄마의 마음은 더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 특유의 침착하고
주변을 화나게 하던 형의 달라진 모습이 영 낯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조차 안 하려고 하니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치료를 받던 약을 먹던 조치를 취하고 싶었지요. 많이 아프면 나랑 병원에 가보자. 마음이 아파도 병원에 많이 가더라. 아니면 상담을 좀 받아보던가. 형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래. 같이 가자, 형. 그만 좀 해. 귀찮게 하지 말고 나 좀 내버려 두란 말이야. 신경질적인 형의 말이 제 마음을 후벼 팠지요.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태도였습니다. 형은 제 친구이자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거기다 저와는 모든 걸 공유할 만큼 비밀 없이 모든 걸 털어놓으며 지냈는데 말도 하지 않으려 하고 식사마저 따로 하게 되니 미칠 것만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형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저는 꼭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형의 증상은 점점 심해져 아예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방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복학할 생각도 없이 그리 지내고 있었지요. 변해버린 형의 모습은 제 애를 태웠고 엄마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친구 같았던 형이 하루아침에 돌변했으니 저에게는 크나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형의 방문 앞에 쪼그려 앉아 혼잣말처럼 형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형, 난 형이랑 하는 모든 게 좋았어. 호랑이 할머니가 우리 둘은 절대 싸워도 안 되고 힘들 때는 더욱더 외면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같이 혼날 때도 형이 함께 있어서 좋았어. 형이 내 모든 잘못 감싸줬잖아. 그리고 또 형이 내 숙제 대신 해줘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을 때 형이 내 형이라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거듭되는 저희 독백이 이어졌지만 안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매일같이 저는 거르지 않고 형의 방문 앞에 앉아 우리 둘만이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였는지 형은 그렇게 자기와의 사투를 6개월가량 보냈습니다. 저의 이런 고백이 통했는지 어느 날은 방 안에서 형이 저에게 노크했지요. 형이 저와 다시 소통해보자고 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둘이서 해야 하는 게임을 같이 하자며 방문을 살포시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까지 나와 식사를 했습니다. 점차 나아지더니 한날은 거실로 나와 편안히 누워서 TV까지 시청했지요. 형의 이런 변화에 저는 너무 기뻐 어린애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형이 한마디 했어요. 내가 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 고맙다 동생아. 그리고 나 치료 받으러 다닐게. 치료받고 다시 일어서야지. 엄마랑 네가 내 곁에 있는데. 그리고는 잃어버린 미소를 점점 되찾으며 환한 얼굴이 되었지만 그늘은 유독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형은 병원 치료와 상담 치료를 열심히 받으며 회복해 나갔고 더 단단해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는지 아픔의 원인이었던 이야기를 조금씩 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한편으론 기뻤고 한편으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저의 어금니에 힘이 들어가 꽉 담을 만큼 분노와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더군요. 제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형은 어느 정도 치유되었는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가게 일을 같이 돕기 시작했지요.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죄송해요. 오랜 시간 아무 말 없이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는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괜찮다, 괜찮아.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니 건강만 챙겨. 가게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너 하고 싶은 거 해, 아들.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형은 아버지가 남겨준 가게를 지켜야 한다며 밤낮 없이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하더군요. 그러면서 형으로서 못했던 책임을 다하고 싶다며 저의 등을 떠밀며 학교에 다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형이 가게 일에 합류하니 여유가 생겨 저는 다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공부를 해야 하는 우리에게 의존해 가게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무리였는지 엄마가 결심한 듯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에게 엄마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게 하나는 처분해야겠다. 너희들 공부도 해야 하는데 가게에만 매달릴 수도 없잖니. 적당한 사람이 나와 가격을 쳐준다면 이제 다 내놓고 싶어. 엄마 이런 제안에 우리는 별 이견 없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엄마도 많은 고심을 하고 말씀하신 거라 거기에 따르기로 했지요. 그래서 엄마는 주변에 소문 안 내고 조용히 처분하려 하셨습니다. 학업에 복귀한 저는 어느 날 형과 함께 밤늦게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이미 성인이라 엄마가 크게 혼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이미 모든 결심을 굳힌 저는 형을 위로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제가 형에게 위로받으며 술술 마셨습니다. 여지껏 이런 일이 없어서 엄마는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래도 크게 내색하지 않는 모습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 등짝이라도 한 대 후려치고 말았을 텐데 우리 눈치를 살피니 더 힘들었지요. 다음날 엄마는 잔소리도 안 하고 속 풀라며 콩나물국을 끓여주시고 출근하셨습니다. 엄마가 끓여준 콩나물국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머리가 무겁고 속은 더부룩했지만 냄비 바닥이 보일 때까지 형이랑 저는 정신없이 먹고 그대로 다시 퍼질러졌습니다. 일 마치고 들어온 엄마는 우리가 그때까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자 북엇국을 끓여놓고 먹으라며 불러냈지요. 잠이 덜 깬 모습으로 나온 우리 형제는 북엇국을 시원하게 들이키며 국물이 참 시원하네. 이래서 술 마신 다음 해장국을 먹는 거구나. 아까도 먹었잖아. 너 그렇게 말하니까 꼭 아저씨 같다. 맞아 형. 나 아저씨야. 이제 군인 아저씨. 저희 폭탄 같은 말에 형은 국물 마시다 사례가 걸려 캑캑거리고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렸지요. 저는 이미 지원 입대하기 위해 신청을 다 마쳤고 면접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해온 운동이 도움이 돼 훈련소 조교병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원한 곳은 형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슴에 비수를 품은 채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형이 간 곳에 제가 들어간다고 하니 엄마는 제가 입소하는 날 서럽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무리 나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씩씩했던 형이 그 지경까지 되어서 나왔으니 저도 걱정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형이 있던 곳에 지원 입대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제가 자기가 있었던 부대로 간다고 하니 어지간히 신경이 쓰였던지 입대 며칠 전부터 조용히 저를 불러 많은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형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생각보다 심각했고 저는 결의를 다져야 했습니다. 엄마는 저의 이런 모습에 속으로 비는 것 같았으며 눈빛으로 별일 없이 잘 지내다 오기만을 바라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형을 한번 보내봐서 적응이 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나 봅니다. 여전히 그때처럼 제가 첫 휴가를 나올 때까지 엄마는 편히 잠을 못 이뤘다고 나중에 형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마의 기호와는 달리 제가 휴가를 나왔을 때 별 징후가 보이지 않자 엄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윗옷을 걷어보라고 바지도 걷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높아짐에 말없이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형이 모든 팁을 알려줘서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 이런저런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주름살 늘까봐 내가 더 걱정이야. 이렇게 제가 말해주니 엄마는 조금 안심이 되어 보였습니다. 엄마가 잠시 훑어본 제 몸은 여느 때와 같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인지 근육도 더 붙고 몸이 더 단단해져 있어 마음을 놓는 듯 했습니다. 제가 휴가 나올 때마다 여전히 형과 상의할 게 많아 둘이서 속닥이면 엄마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우리 둘 사이가 예전 같아져서 시름을 놓은 듯 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제가 제대할 때가 되었지요. 그맘때쯤 형은 흘려보낸 시간들을 메꾸려는 듯 밤낮 없이 공부하며 가게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 때문이었는지 졸업도 하기 전에 형은 학교에 지원을 받아 벤처기업 창업에 성공한 CEO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을 만큼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인해 외국계 자본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이 벤처 사업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형의 병원 진료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형이 그토록 꿈꾸었던 공기업의 취업문은 닫혀버렸고 대기업의 문조차 두들겨 볼 수가 없어 막다른 골목에서의 선택이었는데 그 선택이 형의 노력을 배반하지 않고 달디단 열매를 안겨주게 되었지요. 저는 그런 형의 성과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뻤지만 형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10분 이해가 되며 착잡했습니다. 이런 기쁨을 충분히 누리기도 전에 제가 제대하며 느닷없이 결혼하겠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는지 엄마는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러나 형은 이미 저의 계획을 알고 있어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군에 있으면서 연애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누군가와 사귀고 있다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다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런 소리를 하니 안 놀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엄마, 많이 놀랐겠지만 묻지도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 형이랑은 이야기가 다 됐으니까 따로 말 안 해도 돼. 엄마는 저의 뜬금없는 당부에도 그러겠다고 하면서 마음 한구석 찝찝한 것도 참은 채 고맙게도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하는 저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일륜지 대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좀 불편해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저녁과 더불어 생전 처음 보는 아가씨를 엄마에게 소개했습니다. 엄마는 그 아가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랄만도 했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옷차림이며 화장한 모습, 말하는 모양새가 아무리 봐도 제 취향의 여자가 아닌 걸 아시고 엄마는 제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소개하니 뭔 일이 있어 이러는구나라고 여기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없었지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얘기 들었겠지만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난 후 그때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아직은 사람 일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식장까지 손잡고 들어가야 안심이 돼서. 옆에서 제가 지켜봐도 실소가 터졌습니다. 엄마한테는 정말 미안했지만 어쩜 한치의 어긋남 없이 행동하는지. 엄마는 나중 이 이야기를 꺼낼 때면 엄마가 살아오는 동안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어울렸어도 그런 아가씨는 처음 봤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교양도 없었고 기본조차 못 배운 것 같은 데다 당돌하기까지 하니 불쾌했을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안 봐도 앞날이 훤해 보이고 우리 모두 고생길이 열릴 것 같아 더 그랬겠지요. 그런 엄마의 시선을 의식해서 저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돌린 채 아무 일 아닌 듯 행동했습니다. 이런 저의 행동이 못마땅히 한 엄마가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 조용히 묻더군요. 너 저 아가씨한테 책임질 일에서 발목 잡힌 거니? 엄마 아들, 그런 일 절대로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고만 봐줘. 엄마한테는 아직까지 자세히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랫동안 공들인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서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저희 호언장담의 엄마는 그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고 불안해서 그냥 믿기로 한 것 같았지요. 지금 생각해도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엄마에게 용돈 달라는 말을 할 때처럼 아무렇지 않게 상견례가 잡혔다며 날짜와 장소, 시간을 알려주고는 나간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알아서 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것 같아서인지 참지 못한 엄마가 현관을 나서는 저의 등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그런 애를 데려와 집안 말아먹으려고 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아신다면 무덤에서 펄떡 일어날 일을 하고 있는 거 몰라? 저는 엄마가 농담하는 줄 알고 씩 웃으며 그렇게라도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그리고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바쁘다며 얼른 나가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엄마는 제가 해달라는 대로 상견례 자리에 나가기로 마음을 굳혔다며 결심한 듯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을 우리는 엄마에게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얘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상견례와 관계된 얘기인 것 같아서인지 그러자고 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뜻밖의 말을 엄마에게 꺼냈습니다. 엄마,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무리한 부탁인 거 알지만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현규랑 충분히 상의했고 엄마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부탁드리니까 상견례 전까지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엄마, 여태 엄마 속도 많이 썩였지만 우리 형제 믿어준다면 형 말대로 꼭 좀 들어줘. 나중에 모든 걸 얘기해 줄게.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별로 할 거 없을 거야. 이미 이야기 다 해놔서 준비할 거 하나도 없어. 예단 혼수 이런 거 하나도 안 할 테니 부담 안 가져도 돼 엄마. 우리의 간곡한 부탁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엄마는 그러마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때 자세한 얘기를 엄마에게 들려줬다면 엄마는 등짝을 후려치며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엄마가 뱉은 말이라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상견례 자리에서 자세히 알게 되겠지만 그때 제가 표정 관리한다고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상견례하는 날이 되어 우리 쪽에서는 엄마랑 형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상견례 자리의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상대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상대편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거기다 제가 걱정도 안 하는 편안한 얼굴로
예비 신부한테 전화해 볼 생각도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앉아 있으니 참지 못한 엄마가 저에게 전화해 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봐.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겠지. 그렇게 뭔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며 형을 쳐다보고 씩 미소 지었습니다. 저의 그 미소는 형과 무엇인가를 꾸밀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미소였어요. 우리는 항상 어렸을 적부터 사고치기 전 그런 미소를 주고받았거든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룸 바깥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조용해지더니 문이 열리고 예비 신부 쪽 가족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 예비 신부와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늦게 왔으면 그에 대해 미안한 기색도 있어야 하는데 미안한 기색도 없이 각자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 행동에 기가 찼지만 그 가족의 내력을 다 알고 있어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배고프다며 식사 먼저 하자고 예비 장인어른이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차가 얼마나 밀리던지요. 시장에서 먼저 먹어야겠습니다. 사부인도 배가 고파 보이네요. 눈이 퀭한 것이. 격식을 차려야 할 자리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예비 장인은 그런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쏟아냈습니다. 이처럼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예비 신부 집안의 내력처럼 느껴지더군요. 대꾸할 필요를 못 느껴 저는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와 엄마만 어이없이 쳐다보고 있지 않았지요. 바로 형 또한 예비 신부의 오빠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놀란 눈으로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을 보며 예비 신부의 오빠는 아주 야비한 미소를 지으며 형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으니 둘이 아는 사이라는 걸 엄마까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떤 말도 안 했지만 둘의 표정만 봐도 추측이 가능했습니다. 엄마의 추측이 틀리지 않게 형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핏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도 손을 못 댄 채 따뜻한 음식을 그대로 시키고 있었지요. 보다 못한 제가 형이 체기가 있다며 둘러대고는 바깥 공기를 쐬러 데리고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좀 전까지 멀쩡하던 형이 사색이 되어가니 얼른 상견례를 끝내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힘들어하는 형에게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말하며 다시 안으로 들어왔죠. 그렇게 음식 맛도 못 느끼고 식사가 다 끝날 때쯤 예비 신부 쪽에서 나온 사람들의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헛웃음이 나올 만큼 참 어이가 없는 조합으로 나왔지요. 예비 장인, 계모, 예비 장모, 계부 이런 구성으로 나왔습니다. 그쪽 집안에서는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단출한 우리와는 비교가 되었지요. 그리고 엄마와 제 소개가 끝나자 형은 뭐하고 있냐며 예비 신부 오빠는 비웃음과 함께 꼬치꼬치 불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CEO라고 했더니만 예비 신부 오빠가 조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여하튼 그런 찝찝한 기분을 뒤로하고 서로 조율해야 할 이야기를 꺼냈지요. 갑자기 성사된 결혼식이라 서로가 별 이견이 없이 우린 식만 올린 후 사는 건 우리 집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제가 학생이라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기기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혼수도 따로 할 필요 없이 모든 걸 간소화하자고 두 집안의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나중 제가 어엿한 사회인이 됐을 때 다시 생각하자며 뒤로 미뤘습니다. 모든 걸 제가 우리 쪽에 맞춰 얘기했는데도 예비 신부 쪽에서 흔쾌히 응한 데는 모종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고 엄마는 기겁할 뻔했지만 우리와 약속한 게 있어 엄마는 배우처럼 표정 관리를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돈 관계로 엮여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여보? 우리 이희가 투자해서 가게 인수할 거예요. 금액은 민서방 편으로 다 들었어요. 좀 더 깎아주면 안 될까요?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전역하면 바로 인수할 거라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사돈.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꾹 참고 모든 건 저에게 일임했으며 엄마는 관여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꿍꿍이로 인해 그들이 고분고분했던 거였습니다. 자기들도 다 알아보고 횡재한 거라 여기며 이견 없이 상견례를 진행하는 거였죠. 그리고 집안의 골칫덩어리를 누군가 데리고 간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가게에서 나오는 매출은 전국에 있는 매장 중 10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매장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권리금이 상당했죠. 그래서 그들이 저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저의 결혼식 날짜가 잡혔지요. 엄마는 집으로 돌아와 상견례에서 본 이상한 느낌에 우리를 앉혀놓고 무슨 일을 꾸미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엄마의 추궁을 회피하며 다만 저희 결혼식까지만 참아달라는 말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군 그 가게를 넘기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팔기로 얘기된 거지만 엄마는 뭔가 석연찮아 했죠. 우리가 무슨 속셈으로 예비 신부의 오빠에게 가게를 넘기려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전후 사정 없이 무조건 믿어달라고 엄마에게 사정을 하니 엄마는 훗날 이 일에 대해 참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내놓은 조건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그랬지만요. 그래서인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리 말대로 엄마는 순순히 따르기로 하셨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 우리는 그 가게를 예비신부 오빠에게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예비신부 오빠는 그 가게를 관리하며 운영했습니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우연히 본 형의 얼굴은 찡그려졌지요. 그럴 만도 했을 겁니다. 그때처럼 사색은 되지 않았지만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부의 요청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식장만큼은 크고 화려한 특급 호텔에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건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니 정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지요. 둘이 처음 시작하는 것 치고는 모든 걸 간소하게 한다고 투덜거려 그것만이라도 들어달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는 게 좋겠다며 아주 만족했어요. 이후 저의 만족이 그들이 생각하는 만족이 아니었다는 걸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결혼식 때 저와 형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니 엄마가 부를 하객 명단마저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엄마에게 기겁할 일을 선물했네요. 우리 쪽 하객이라고는 엄마가 아는 사람과 친척은 한 명도 안 오고 우리 친구들만 잔뜩 불러 모았습니다. 그것도 군에서 만난 부대 동기와 선우님들이었습니다. 한 부대가 이동해 온 것 같았지요. 덩치 큰 남자들만 잔뜩 와서 분위기조차 칙칙하니 놀란 엄마가 저에게 물어봤지만 저는 빙그레 웃으며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저의 이 말에 엄마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잠시 비웠지요.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온 엄마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엄마한테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글쎄 말이다. 화장실에서 신부 측 하객들이 신부에 대해 말하는데 어떡하냐 이거사. 지금도 늦지 않았어. 얼른 물리자 현규야.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다 알고 있으니 곧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혼잣말로 내 결혼식이 아니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그러시면서 체념한 듯 말씀하셨지요. 결혼식장이 고급 호텔이다 보니 우리밖에 식이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팀을 위해 준비한 거라 호사스럽고 식은 여유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모든 게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부탁한 저와 예비신부의 사진 외에 다른 사진도 시간 맞춰 놓아달라고 진행하는 팀에 철저히 비밀에 붙인 채 부탁을 해 놓았죠. 때맞춰 진열되는 사진을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관심 있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예비신부의 사진 외에 예비신부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로비부터 식장 앞까지 나열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엄마는 입이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고 사진을 본 모든 사람들은 엄마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예비신부의 다양한 포즈에 각기 얼굴이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장소도 다양했습니다. 그러한 사진이 순식간에 대형 스크린에도 걸리고 이젤에 놓여 전시되는 신부 측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상황을 파악 못한 듯 들떠 있었지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자 그때서야 알아차렸는지 예비 장모와 예비 장인은 소리를 지르며 사진을 내리라고 했고 줄 서 있는 사진들을 발로 차고 다녔습니다. 신부의 오빠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리저리 날뛰며 자기 동생의 사진을 치운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볼 사람은 다 본 상태라 예비 신부 측에서는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지요. 신부 대기실에 있던 예비 신부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도 조용했습니다. 형과 저는 엄마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며 빙긋이 웃었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엄마는 이미 우리가 관여한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열이 뻗친 예비신부 오빠는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다 씩씩거리며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니네들 짓이지?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둘 줄 알아? 왜? 이제야 생각이 나냐? 생각 안 나면 생각나게 해줄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던 거. 또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는 뭔가를 찾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는 예비신부 오빠가 내뱉은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겁할 뻔했다더군요. 그러니까 형이 군대에 있을 때 못살게 군 놈을 엄마가 엄마의 눈과 귀로 확인한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된 순간
엄마는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입고 있던 한복을 움켜쥐고 신고 있던 신발을 든 채 예비신부 오빠한테 달려들어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얼떨결에 당한 거라 예비신부 오빠는 멍하니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형과 저는 놀라서 말리려 달려갔지만 엄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멍하게 서 있는 그놈에게 한 번 더 후려쳤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맞았는지 딱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지요.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그놈이 엄마에게 막 대들었습니다. 아줌마 미쳤어요? 진짜 재수없으려니까. 이런 소란에 신부 대기실에 있던 예비 신부가 사태를 파악하고 정신없이 뛰어나왔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자기 사진을 보고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리고는 털썩 주저앉아 어린애가 생떼 부리듯 마구 울어 젖혔습니다. 예쁘게 한 화장은 눈물, 콧물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데 참 볼썽사나웠어요. 신랑인 제가 챙겨야 했지만 그럴 사이가 아니라서 놀란 우리 엄마가 먼저라 엄마만 챙겼습니다. 나 몰라. 어떡해. 어떡해. 진짜. 신부의 울음소리가 떠나갈 듯 들리며 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형제는 할 일을 다 해서 엄마를 데리고 조용히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예비 신부는 아예 호텔 바닥에 드러누워 울고 신부 측 하객들은 못 볼 것 봤다는 생각에 민망해서 다 사라졌으며 신부 부모들은 시끌망친 사람을 찾는다며 소리 지르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부대에서 온 저의 동기와 선우님들은 좋은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간다며 나중에 인사를 전하며 통쾌했습니다. 엄마한테 뒤통수를 맞은 그놈은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둔다며 씩씩거리고 돌아다녔지만 이미 몸을 피한 상태로 찾지는 못했지요. 그러다 신부의 그 사진들은 신부의 전 남친들이 신부에게 결혼 선물로 증정한 것으로 돼 우리가 관여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건 표면상의 진실이었고 수면 아래에서 오랫동안 작업한 저의 성과였죠. 그래서 그날의 정황상 저도 피해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건 신부의 옛 남친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결혼 날짜를 알려주고 같이 찍은 사진만 주면 된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며 그런 식으로 부탁해 놓았지요. 헤어질 때 모두 나쁘게 헤어졌는지 어렵지 않게 핵의 망측한 사진들을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한 사진들은 제가 선물로 다 위장했지만요. 그런 난리로 결혼식은 없던 것이 되었고 신부 측은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했습니다. 거기다 결혼식장 비용은 이미 신부 측에서 다 지급한 상태라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 소란을 일으키고 전화를 안 할 텐데 며칠 후 엄마한테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는 잘 못 지냈어요. 그래서 말인데 식장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라 반 정도는 부담해 주셔야겠는데요? 오히려 저희가 손해배상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마터면 사기 결혼을 할 뻔했는데 어디 시시비비 가리며 소송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엄마의 이 말에 전화기에서는 신호음만 들린 채 답변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앉혀놓고 전후 사정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궁금증을 꾹 참고 기다린다고 했지요. 아주 기대하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말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기다림이 끝나자 우리는 엄마에게 가서 한 번 더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힘들겠지만 엄마 도움이 또 필요해. 한 번만 더 도와줘. 그래 엄마, 이걸 마무리해야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어. 부탁할게요. 간곡하게 사정하는 우리의 부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의 점포에 편의점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번에 그들에게 처분한 가게 옆에 있었습니다. 같은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일 경우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본 후였습니다. 마침 한동안 비어있는 빈 점포도 있어서 우리는 요구대로 엄마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막상 가게를 처분했을 때 엄마는 서운해하셨는데 이렇게라도 한다면 아버지의 노력한 대가를 다시 회수하는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가 있어서 빨리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우리가 판 옆 가게의 그놈은 우리한테 와서 난리를 쳤지만 이미 어떠한 사이도 아니고 우리 형을 힘들게 한 놈이라 방해가 있으면 경찰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새로 낸 가게가 더 세련되고 넓어서 옆 가게로 가던 손님들이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심지어 단골들은 우리를 알아보고 알아서 찾아오니 그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어드는 게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에 못 이긴 그놈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우리 가게의 문을 내리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와장창 유리창이 깨져서 우리는 당장 경찰을 불러 그놈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의도한 그림 중 하나에 불과했지요. 사정하며 빌었지만 그놈이 형에게 저지른 만행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기에 해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가게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그간의 사정을 엄마한테 다 들려줬습니다. 형이 군대에 들어가 동기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부조리함에 항변하고자 소원 수리함을 이용했는데 그것이 들통나 간부들에게 찍혀 힘들었던 이야기부터 그 일로 형이 선임들과 장교들로부터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 그 중에 제일 악랄한 놈이 그놈이었던 거. 놈은 장교라는 지위를 이용해 형을 힘들게 했다고 했습니다. 어찌나 집요하게 구는지 형이 제대할 때까지 그랬다네요. 그 일로 형이 한동안 망가지며 겨우 빠져나왔던 얘기 등. 하지만 제가 지원해서 간 이유는 형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을 응징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는 것을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놈에게 어떻게 해서든 접근해서 진급을 누락시켜 군에서 끌어내리려고 들어간 것도 밝혔습니다. 놈의 신임을 얻으며 마음에도 없는 그놈의 개차반 같은 동생을 떠안고 결혼하려 한 일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형이 준 정보를 활용해 그놈의 계략에 따르는 듯하며 군생활을 한 거며 제가 그놈이 군에서 저지른 만행과 증거를 모아 바로 상부에 고해서 그놈이 더 이상 군생활을 못하게 전역하게끔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놓은 가게의 조건을 이용해 놈이 가진 모든 것을 부수려고 했던 것마저 엄마에게 모두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게를 놈이 인수하면서 놈의 퇴직금과 계부에게 투자받은 돈마저 잃게 만들려고 그런 큰 계획을 세웠던 것마저도 계획의 일부였음을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저더러 살신성인했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오로지 형을 위한 복수를 위해 유부남 딱지가 남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감수하며 그랬다며 눈가에 이슬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놈은 우리의 큰 계획에 말려들어 빨간 줄까지 긋게 생긴 거였습니다. 엄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더니 그때 결혼식장에서 더 못해준 것이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우리에게 알량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해를 가했는지 다 듣고 나서는 속이 부글부글 거린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폭탄 같은 놈의 여동생마저 우리에게 떠안기려 한 것을 괘씸해 하셨지요. 다행히 우리의 기지로 그 상황을 모면했으니 다행이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지요. 그놈의 여동생은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상황이었던 거죠. 그놈 여동생이 애를 지울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자 만만해 보였던 저에게 덤터기를 씌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이 하나가 되면 천하무적이 되는 우리 형제를 몰라보고 놈이 역공을 당한 것이었지요. 엄마는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지만 잘 대응해준 우리를 보며 한편으로는 뿌듯해했습니다. 다시 놈을 본다면 우리 아들들이 당한 만큼 더 패주고 싶다고도 하셨지요. 형은 이렇게라도 해서 한을 풀었는지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형의 사업은 승승장구해 세계 여러 곳에 지점을 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쁘고 지혜로운 형수님을 맞이해 지금은 가정을 이뤄 예쁜 조카도 있습니다. 저는 제 재능을 살려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다 현실에서 그놈과 같은 악당을 잡고 싶어 지금은 경찰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저의 특이한 이력으로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라고 했지만 저는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엄마는 저의 형제를 보며 뿌듯해하며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집을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며 그런 말씀을 간혹 하십니다. 형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든 저를 보며 엄마는 대견하다 못해 장하다면서 이제 진짜 결혼을 해 어른이 되라고 잔소리하십니다. 저는 아직 계획이 더 남아있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이런 우리 형제를 엄마만큼이나 뿌듯해하며 자랑스러워했을 거라며 눈물을 찍어내십니다. 지금까지 저희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애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